빨간 모자. 옛날 옛적에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들 사랑스러워하는 귀여운 여자 어린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니 소녀의 할머니 눈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소녀에게 줄 것이 붉은 벨벳으로 만든 작은 모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찌나 모자가 소녀에게 딱 맞는지 소녀는 그 모자만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자 어린아이를 가리켜 빨간 모자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엄마가 소녀에게 말했어요. 이리 온, 빨간 모자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이랑 포도주 한 병을 담아놨다. 이걸 할머니께 전달해드리고 오거라. 할머니가 아프시니 많이 허약해져 계실 테니 이 음식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무더워지기 전에 출발해라. 조심조심 걷고 한눈 팔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안 그럼 케이크가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포도주 병이 깨질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드시게 될 테니까.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건네는 거 꼭 잊지 말고 인사드리기 전까진 여기저기 함부로 엿보면 안 된다. 응, 조심해서 갖다 드릴게 라며 빨간 모자가 엄마에게 대답한 후 음식들을 건네받았어요. 할머님 마을에서 2.4km 떨어진 숲에 살고 계셨어요. 빨간 모자가 막 숲에 들어서려는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빨간 모자는 늑대가 참 사악한 동물이란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늑대를 만난 것에 별 두려움이 없었어요. 안녕, 빨간 모자야 라며 늑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늑대씨.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그렇게 가니? 빨간 모자야? 할머니 댁에 가요. 그 앞치마엔 뭐가 들었니? 케이크랑 포도주요. 어제가 빵 만드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오늘 이렇게 든든히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챙겨가는 거예요. 내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빨간 모자야? 숲으로 1km만 쭉 가면 돼요. 왜 큰 오크나무 세 그루 있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개암나무 바로 아래 말이에요. 거기 사세요. 잘 아시지 않나요? 라고 빨간 모자가 대답했다. 늑대가 혼자 생각했다. 요것 봐라. 군침이 도는데 나이 많은 쪽을 잡아먹는 거보단 이쪽이 낫겠어. 능청맞게 행동해서 둘 다 잡아먹어야겠다. 그래서 늑대는 빨간 모자 옆에서 잠시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빨간 모자야, 이 꽃 좀 봐봐. 이 주변에 얼마나 예쁜 꽃들이 많니? 좀 둘러보고 가지 않으련? 지금 작은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내겐 안 들린단 말이니? 마치 학교 가듯 진지하게만 걷고 있지 않니? 하지만 여기 이 숲 모든 것들이 즐길 만하단다. 빨간 모자가 눈을 들자 나무가지 사이로 여기저기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것과 예쁜 꽃들이 모든 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빨간 모자가 생각했어요. 신선한 꽃다발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이른 시간이니 아직 내게 시간이 좀 있어. 그래서 빨간 모자는 숲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잠시 꽃을 골랐다. 빨간 모자가 한 송이 꽃을 고를 때마다 더 예쁜 꽃이 좀 더 앞쪽에서 보였고, 그래서 거리로 가 꽃을 꺾다 보니 빨간 모자는 점점 더 깊이 숲으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한편 늑대는 곧장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니? 빨간 모자예요. 라며 늑대가 말했다.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걸쇠를 들어올리면 된다. 라며 할머니가 애써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난 몸이 너무 약해져서 내 힘으론 못 들어올린단다. 늑대가 걸쇠를 들어올려 문을 벌컥 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곧장 할머님이 누워 계시는 침대로 가 할머니를 꿀컥 집어삼켜버렸다. 그런 다음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할머니의 모자를 쓰고 침대에 누운 다음 커튼을 쳐 방을 어둡게 했다. 어쨌든 이 시각 빨간 모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너무 많은 꽃을 꺾는 바람에 더는 더 손에 쥘 수가 없게 되자 문득 할머님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신 걸 생각해내고는 다시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다.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을 발견하곤 깜짝 놀랬다. 왜냐면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할머니 방에 들어서자 뭔가 낯선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 이런. 오늘은 정말 편찮으신 모양이네. 평소 할머니와 있을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 빨간 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래서 빨간 모자가 침대로 가 커튼을 제꼈더니 할머니가 취침용 모자를 얼굴까지 내려누르고는 아주 낯선 표정을 하고서 누워 계신 것이 아닌가. 아, 할머니. 라며 빨간 모자가 말했다. 귀가 왜 이렇게 커지셨나요? 그건 내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도 이렇게 커셨나요? 라며 빨간 모자가 말했다. 그건 내 모습을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얘야. 하지만 할머니, 손이 어쩜 이리도 크세요? 그건 너를 더 잘 안기 위해서란다. 아, 하지만 할머니, 입이 어쩜 그리 끔찍하게 크세요? 그건 너를 더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지. 늑대는 이렇게 말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침대에서 일어나 빨간 모자에게 달려들어 삼켜버렸다. 배운 채운 늑대가 도로 침대에 눕더니 깊은 잠에 빠져서는 코까지 아주 심하게 골기 시작했다. 때마침 빨간 모자의 할머니 집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이것을 보고 혼자 생각했다. 할머니가 저리고 코를 고시다니. 뭐 필요한 거라도 없으신지 살펴봐 드려야겠는걸. 그래서 방으로 들어온 사냥꾼이 침대에 다가갔을 때 늑대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내 놈이 여기 있었구나. 이 벼락 맞을 놈. 이라며 사냥꾼이 말했다. 내 너를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그런 다음 사냥꾼이 늑대를 향해 막 총을 발사하려다 문득 혹시 늑대가 할머니를 집어삼킨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할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을지. 그래서 일단 총은 쏘면 안 되겠고 해서 가위를 가져와 잠들어 있는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사냥꾼이 2번 가위질로 싹둑 늑대의 배를 갈랐을 때 빨간 모자가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시 2번 더 가위질로 싹둑 늑대의 배를 더 갈랐을 때 작은 소녀가 쑥 튀어나오며 울면서 말했다. 너무 무서웠어요. 늑대의 배 안은 너무 깜깜해요.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까지 마저 끄집어내 간신히 되살린 이후였다. 빨간 모자가 재빨리 큼지막한 돌들을 가져다가 늑대의 몸을 채웠다. 늑대는 깨어났을 때 엄청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속의 돌들이 무거워 심하게 자빠져서 곧바로 죽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할머니, 빨간 모자, 사냥꾼 모두 너무 기뻤어요.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고요.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케이크랑 포도주를 만나게 드시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앞으론 절대 길에서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지 않을 테야. 그리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해야지.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번에도 빨간 모자가 연로하신 할머니를 위해 케이크를 갖다 드리려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늑대 한 마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꿰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빨간 모자도 작심을 하고서 자신을 방어하며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 방금 늑대를 만났어요. 와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동시에 하였더랍니다. 확실히 그랬어요. 만약 빨간 모자가 대낮에 큰 길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쁜 늑대가 그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번엔 이라며 할머니께서 말했답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있을 테니 늑대가 함부로 집 안으로 들어오진 못할 게다 라고요. 그 후 곧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저는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에게 케이크를 가져다 드리려고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또한 문도 절대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자 이 늑대는 집 주변을 2~3번 살피며 돌더니 결국엔 지붕으로 냉큼 뛰어올라
빨간 모자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뒤따라가 어둠 속에서 빨간 모자를 냉큼 삼켜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늑대의 꿍꿍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때마침 집 입구 쪽에 돌로 된 큰 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요. 그 양동이를 들거라. 빨간 모자야. 내가 어제 소시지를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넌 내가 끓여주는 소시지 국물을 떠다가 집 앞 물통 속에다 붓거라. 빨간 모자는 물통에 끓는 물이 꽉 찰 때까지 계속 퍼날랐어요. 그러자 소시지 국물 냄새가 지붕 위에 있던 늑대의 코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코를 킁킁거리며 아래쪽에서 뭔 일이 벌어지나 하고 내려다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결국엔 자세로 지붕에 고정하고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 목을 아래쪽으로 길게 내뻗는 바람에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지붕 위에서 곧장 떨어져 집 앞에 있던 돌로 된 큰 물통 속에 풍덩 빠져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물통 속에는 끓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리하여 우리의 빨간 모자는 이번에도 아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 일이 있은 이후론 어느 누구도 빨간 모자를 해코지를 하지 않았답니다. 브레멘의 동물 음악대에 당나귀 주인이 있었어요. 그는 그 당나귀에 옥수수 포대기들을 싣고 수년간 방앗간까지 쉬지 않고 날랐어요. 하지만 당나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고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당나귀 사료값이라도 아낄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낌새를 눈치챈 당나귀는 도망쳐 독일 북부의 브레멘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요. 확실히 도시 음악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좀 걸었을 때 도로에 누워있는 사냥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아, 글쎄 지칠 때까지 뛰길 좋아하던 그 친구가 숨이 가빠 헐떡이고 있지 뭐예요.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니? 덩치 큰 친구야? 라며 당나귀가 물었어요. 아, 라며 그 사냥개가 대꾸했어요. 나도 늙었나 봐. 하루하루가 예전 같지 않아. 더 이상 사냥도 못해. 그래서 내 주인이 날 죽이려 하지 뭐니.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이 깜깜하지 뭐니? 당나귀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거기라면 우리도 시 음악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가면 너도 따놓은 당상이야. 난 류트를 연주하고 넌 캐틀드럼을 치면 될 거잖니. 사냥개가 그 말에 동의하고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요. 멀리 못 가서 그들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오만상을 찌푸리며 길가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발사 양반 이렇게 얼굴이 망가진 거야? 라며 당나귀가 말했어요. 내 목이 달아날 지경인데 놀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내가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 이빨들도 시원찮지. 그러니 난로가에 앉아 얘기하는 거나 좋아하지. 생쥐를 잡는 거보다 말이야. 그랬더니 내 안주인이 나를 물에 익사시키려 하지 뭐야. 그래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거야. 그나저나 이제 어디로 갈지 참 고민이야. 어쩐담? 이라며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잘 됐네. 우리랑 브레멘으로 가자. 넌 밤무대에도 조예가 깊잖아. 넌 충분히 도시 음악대원이 될 수 있어. 고양이가 그 참 기가 막힌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도망자 3마리가 농장 주변의 뜰로 들어가니 거기 정문 위에 수탉이 앉아 목청껏 울고 있었다. 네 꽃기호 소리가 하늘을 치르고도 남겠다. 라며 당나귀가 말했어요. 도대체 뭔 일인데? 난 지금 맑은 날씨를 예언하고 있어. 그래야 우리 마님께서 아기 예수의 귀여운 셔츠들을 손세탁해 말릴 수가 있거든. 이라며 그 수탉이 말했어요. 하지만 웬걸 일요일에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이 망할 여편네가 동정심도 없이 요리사 보고 나를 내일 요리해 스프로 내놓으라 하지 뭐야. 아마도 오늘 저녁에 내 목이 달아날 거야. 그러니 숨이 붙어 있을 때 꼭 끼우라고 실컷 울어놓아야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당나귀가 말했어요. 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어때? 우리 지금 브레멘으로 가는 길인데 세상 어디든 죽음보단 나을 거 아냐. 게다가 넌 좋은 목소리도 가졌겠다. 우리와 함께 음악을 하면 넌 분명 두각을 나타낼 거야. 꽃기호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4명이서 다 함께 가게 되었다. 그들이 브레멘시에 도착하기 전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밤을 보내려 어떤 숲으로 들어갔다. 큰 나무 아래 당나귀와 사냥개가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나뭇가지엔 고양이와 수탉이 자리를 잡고 앉았고요. 하지만 수탉은 나무 꼭대기까지 곧장 날아올라갔어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 같았거든요. 눈을 붙이기 전 사방을 한번 둘러보는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탉이 친구들에게 멀리 앉은 곳에 집이 한 채 있어. 불빛이 보여 라고 외쳤어요. 당나귀가 말했어요. 그렇담 일어나 더 걷자. 여긴 쉬기엔 나빠. 사냥개는 그 집에 살점이 좀 붙어있는 뼈다귀 몇 개라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가보았어요. 다가갈수록 그 불빛은 더 또렷하게 더 밝게 보였어요. 그런데 에구머니나 그건 휘황찬란하게 밝혀놓은 강도들의 집이었어요.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창문에 기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뭐가 보이니 회색 마라? 라며 수탉이 물었어요. 뭐가 보이냐면 먹고 마실 만한 산의 진미가 가득 든 식탁 하나랑 거기 앉아 즐기고 있는 강도들이 보여라고 당나귀가 말했어요. 그 참 우리 거였음 좋았을 것을 이라고 수탉이 말했어요. 그러게, 그래. 아, 우리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데. 라며 당나귀가 말했어요. 그런 다음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저 강도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 회의를 가졌어요. 마침내 계획 하나를 마련했죠. 당나귀가 먼저 앞발로 창턱에 기대고 섰어요. 사냥개가 그런 당나귀의 등 위로 뛰어올랐어요. 고양이가 개를 타고 기어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수탉이 날아올라 고양이의 머리 위에 앉았어요. 이것이 완성되자 정해진 신호와 함께 그들이 다 함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당나귀는 시끄러운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고요. 사냥개는 지저대고요. 고양이는 야옹야옹 거리고요. 수탉은 꽃기호 울어댔어요. 그런 다음 그들이 창문을 밀어젖히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바람에 유리창이 와장창 깨졌어요. 이 끔찍한 소란에 강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밖엔 상상이 안 된 이 상황에 강도들이 놀라 울창한 숲으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이제 내 친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 남겨진 음식들로 거나하게 배를 채웠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쫄쫄 굶을 사람 마냥 미친 듯이 먹어댔답니다. 4명의 순회 극단원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그들은 불을 끄고 각자의 습성에 따라 최적의 누울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당나귀는 마당에 있던 약간의 밀집들 위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요. 사냥개는 문 뒤에, 고양이는 따뜻한 재가 남아있던 난로 위에 잡았고요. 수탉은 대들보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모두들 고된 걷기로 지친 상태라 곧 잠이 들었답니다. 한밤중이 지나 집의 불빛이 더는 새어나오지 않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강도들이 하나둘 조용히 모두 모였다. 두목이 말했다. 그렇다고 정신줄을 놓아선 안 돼. 그러면서 부하 한 명에게 가서 집을 조사해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 심부름꾼이 가보니 모든 게 너무도 고요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가 촛불을 밝히려고 보니 불씨가 아직 살아있는 석탄이 반짝하고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실상 고양이의 사나운 눈이었어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냥개비 하나를 그 불빛에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고양이로선 이 우스운 상황이 이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냉큼 그의 얼굴로 뛰어올라 막 야옹야옹 거리며 핥히었어요. 그가 무시무시하게 놀라 뒷문으로 달아나려는데 앞불사 때마침 거기 누워있던 개가 펄떡 일어나며 그의 다리를 사정없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 밀집더미 옆으로 도망치는데 당나귀가 자신의 뒷발로 그를 사정없이 걷어차는 거예요. 이 소란에 깬 수탉 또한 기가 살아 대들보에서 그를 향해 큰 소리를 꼬끼오꼬꼬 라고 질러 침묵시켰어요. 죽을 뚱살뚱 도망친 그 강도가 두목에게 와 말했어요. 아, 집안에 끔찍한 마녀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마녀가 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제 얼굴을 긴 손톱들로 핥히었어요. 문 옆엔 식칼을 든 남자가 서 있다. 제 다리를 사정없이 찌르더군요. 마당엔 검은 괴물 하나가 서 있었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나무 몽둥이로 저를 찜질하지 뭐예요. 그리고 지붕 저 위쪽에 저승사자가 앉아있다 큰 소리로 말하길 저 강도를 내게 데려와라 라고 하는 바람에 전 정말이지 있는 힘껏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하여 강도들은 다시는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브레멘의 동물음악대들에겐 지내기에 그 집이 안성맞춤이라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12오빠들. 옛날 옛적에 12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소년들이었어요. 어느 날 왕이 왕비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낳는 13번째 아이가 여자애라면 12아들들을 죽일 겁니다. 딸애에게 이 왕국도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요. 왕은 게다가 12개의 관을 만들게 하곤 대패밥으로 관 안을 가득 채운 다음 시신용 작은 베개들까지 관 안에 하나씩 놓아두었어요. 그런 다음 왕은 관을 넣어둔 방을 잠그곤 그 열쇠를 왕비에게 주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왕비인 엄마는 오랫동안 비탄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급기야 엄마 곁에 붙어있던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엄마 요즘 왜 그리 슬프세요? 아가야, 너에게 알려줄 수 없는 거란다. 라고 엄마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계속 졸랐고 그래서 엄마는 막내를 데리고 그 방으로 가. 열쇠로 열곤 대패밥으로 채워져 있는 12개의 관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엄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이 관들은 모두 아빠가 너희들 12형제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거란다. 왜냐면 내가 딸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을 죽여 이 관에다 묻을 작정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려주는 내내 엄마는 울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엄마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 엄마 우리들이 여기서 나가서 살아보도록 할게. 그러자 왕비가 말했어요. 내 11명의 형들과 함께 숲속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가장 높은 나무에 한 명은 항상 앉아 성이 있는 이쪽 탑을 바라보고 있거라. 만약 내가 막내로 아들을 낳으면 흰 깃발을 내걸겠다. 그럼 너희들은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내가 딸아이를 낳으면 내가 빨간 깃발을 걸 테니 그땐 너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거라.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 형제들을 위해 밤기도를 올리겠다. 너희들이 겨울에 난로에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여름엔 더위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말이다. 왕비가 왕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린 후 왕자들은 숲으로 향했어요. 그날부터 왕자들은 교대로 망을 봤답니다. 높은 떡갈나무 위에 앉아 성의 탑을 바라보았어요. 11일이 지나고 베냐민의 차례가 되어 망을 보고 있는데 깃발 하나가 탑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건 흰 깃발이 아니라 왕자 모두 죽게 될 것을 알리는 새빨간 깃발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형들은 아주 화가 나서 말했어요. 우리가 왜 여동생 하나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복수하자. 지금부터 만나는 여자애는 누구든 피가 낭자하게 될 거야. 그런 까닭에 왕자들은 더 깊숙이 숲으로 들어갔고 어두운 숲 한가운데서 마법에 걸린 작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어요. 오두막은 비어 있었어요. 형들이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살자. 그리고 베냐민아, 네가 제일 어리고 약하니까 넌 집에 머물며 살림을 맡아. 형들은 밖으로 가서 먹을 것을 챙겨볼게.
그리하여 형들은 숲으로 가서 산토끼나 야생사슴, 새 그리고 비둘기 등등 먹을 만한 거면 뭐든지 사냥해 베냐민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럼 베냐민은 형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10년 동안 이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왕자들의 엄마인 왕비가 낳은 사랑스런 딸도 이제 다 컸어요. 그녀는 마음씨가 상냥하고 얼굴도 예뻤어요. 이마 위에 황금별이 하나 있는 아이였어요. 한 번은 그녀가 빨래를 하는데 옷들 사이에 남자의 셔츠가 1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이 12개 셔츠들은 누구의 거야? 이 옷들은 아빠가 입기엔 너무 작은데? 그러자 왕비가 무거운 마음이 되어 대답했어요. 얘야, 이거들은 내 12오라비들의 것이란다. 소녀가 말했어요. 내 12오빠라고? 그런 얘긴 한 번도 안 했잖아. 왕비가 대답했어요. 하느님이 보살필 거야. 지금쯤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을 테니. 왕비는 소녀를 데리고 방문 하나를 열어 대패밥들로 가득 차고 베개까지 놓여있는 12개의 관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관이라고 왕비가 말했어요. 내 오라비들의 맞이할 운명이었는데 네가 태어나자마자 모두들 도망쳤단다. 왕비는 그때 있었던 모든 것을 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소녀가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가서 오빠들을 찾아볼게. 그리하여 공주는 12개의 셔츠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 곧장 울창한 숲으로 향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저녁 무렵에 마법에 걸린 그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공주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소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그녀가 너무도 아름답고 왕족의 의상을 입고 이마에 별이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하며 어디서 오셨죠? 어디로 가시는 길이죠? 라고 물었어요. 소녀가 대답했어요. 전 공주예요. 제 12오빠들을 찾고 있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걷다 여기를 발견했어요. 공주는 또한 왕자들이 입을 셔츠 12개도 소년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베냐민이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인 걸 알아보곤 말했어요. 난 베냐민이야. 내가 막내 오빠야. 소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베냐민도 또한 울었어요. 그들은 넘치는 사랑에 서로 안고 뽀뽀를 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베냐민이 말했어요. 동생아,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형제들은 만나는 소녀는 누구든 죽이기로 맹세를 했단다. 여동생 때문에 왕국을 떠나와야 했기 때문이지. 그러자 소녀가 말했어요. 기꺼이 죽을게요. 그래서 오빠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요. 아니, 라며 베냐민이 말했어요. 널 죽게 할 순 없어. 일단 11명의 형들이 올 때까지 넌 이 물통 안에 들어가 있어봐. 내가 형들과 타협점을 찾아볼게. 소녀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밤이 되자 다른 오빠들이 사냥해서 돌아왔고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그들이 모두 식탁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형들이 물었어요. 무슨 소식 있니? 베냐민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응, 라며 형들이 대답했어요. 베냐민이 말했어요. 형들은 숲에 가 있고 난 집에만 있다 보니 아는 게 많아. 그럼 얼른 말해봐. 라며 형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베냐민이 대답했어요. 그럼 약속해줘. 처음으로 우리와 마주치는 소녀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럴게. 라고 형들이 외쳤어요. 여인에게 축복 있기를. 자, 이제 말해봐. 베냐민이 말했어요. 우리 여동생이 여기 와 있어. 베냐민이 물통을 들어 올리자 이마에 황금별이 있는 공주가 왕족의 의상을 입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예쁘고 우아하고 공손했어요. 그래서 오빠들 모두는 너무도 기분이 좋아 여동생의 목을 얼싸안으며 진심으로 키스를 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이제 소녀는 베냐민 오빠와 함께 집에 머물며 살림을 도왔어요. 11명의 오빠들은 숲으로 가 사슴과 새와 같은 사냥감을 잡아오거나 숲에서 키우는 산비둘기들을 잡아왔어요. 그럼 공주와 베냐민이 그걸 잡아 오빠들을 위한 음식을 차려주었답니다. 소녀는 요리 때 쓸 장작이나 식용풀잎들을 캐와 불 위 냄비들에 넣었고요.
그래서 11명의 오빠들은 나름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소녀는 살림도 가지런히 잘했어요. 오빠들의 침대 위에 있는 이불들도 잘 털어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은 여동생과 함께 화목하게 만족하며 잘 살았어요. 하루는 소녀와 베냐민이 집에서 나머지 오빠들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실 근사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법에 걸린 그 오두막에 딸려있는 작은 뜰, 그러니까 백합 12개가 서 있는 그 뜰도 마찬가지로 마법에 걸린 뜰이었어요. 소녀는 그 뜰에 있는 12개의 꽃들을 뜯어 저녁 식사 때 오빠들에게 식사 맛있게 하라고 선물로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소녀가 꽃들을 뜯자마자 동시에 오빠들이 12마리의 큰 까마귀로 변해 숲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두막과 뜰도 마찬가지로 횡하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쌍한 소녀는 이 울창한 숲에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소녀가 돌아보니 한 노파가 곁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얀 것, 네가 그랬니? 12개의 백합들이 자라게 왜 그냥 두질 않았니? 그건 내 오빠들이다. 이제 영원토록 큰 까마귀로 변해버린 내 오빠들. 소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들을 구할 방법은 정녕 없는 건가요? 없다라고 그 노파가 말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 대신 그 방법은 너를 힘들게 할 게다. 그 방법이 아니고선 내 오빠들을 구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넌 그 대가로 7년 동안 말을 해선 안 된다. 한마디도 해선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된다. 만약 내가 그 7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말을 했다간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 게다. 그리고 내 오빠들은 내가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게 될 거다. 그때 소녀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꼭 오빠들을 자유의 몸으로 되돌리고 말 거예요. 그런 다음 소녀는 높은 나무를 찾아 그 안에서 지내며 24시간 내내 말도 하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왕이 그 숲에서 사냥을 하는데 자신의 커다란 사냥개가 달려가더니 소녀가 앉아있는 나무 주변을 돌며 소녀를 향해 킹킹거리며 막 지저대는 거예요. 왕이 개를 뒤따라왔다가 이마에 황금별이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말았어요. 그녀의 미모가 정말이지 너무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왕은 소녀 보고 자신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어요. 소녀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왕은 나무 위로 몸소 올라가 그녀를 아래로 데리고 내려와 자신의 말등에 태워 군 걸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 결혼식이 웅장하고 성대하게 거행되었어요. 하지만 신부는 말 한마디나 미소도 없이 조금도 웃지 않았어요. 그들은 몇 년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왕의 어머니가 사악한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젊은 왕비를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왕께도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애는 천한 애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니? 저 애가 몰래 불경한 술수를 쓸지 누가 알겠니?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웃을 줄을 안다. 그런데 저 애는 웃지도 않는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게 분명해. 처음엔 왕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결국 왕은 수많은 죄목들을 들어 왕비를 고소했어요. 그리곤 왕비가 확신범이라고 왕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게 만들고는 왕비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제 이글거리는 화염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앞마당에서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두 눈으로 창가에 선 왕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은 여전히 왕비를 너무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위험이 빠르게 다가오고 화염이 이제 시뻘건 불길을 내밀며 그녀의 옷을 하차먹으려던 순간 천만다행히게도 7년이라는 기한이 끝났던 거예요. 그러자 푸드덕푸드덕 하는 날갯짓 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오더니 저 하늘에서부터 12마리의 큰 까마귀들이 궁전을 향해 날아내려와 앉았는데 이 큰 까마귀들의 발이 땅에 닿자마자 12명의 오빠들로 변했어요. 그녀가 구한 오빠들이었던 거예요.
오빠들은 불을 갈기갈기 찢어 화염을 끈 다음 사랑하는 여동생을 풀어준 후 얼싸안고 키스를 해주었어요. 이리하여 이제 그녀가 감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자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녀가 왕께 왜 자신이 벙어리여야 했는지, 왜 자신이 절대 웃어서는 안 되었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녀가 죄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왕은 너무도 기뻤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 도와주며 잘 살았어요. 이 일이 있고 왕의 사악한 새어머니는 재판관 앞으로 붙들려 갔어요. 왕의 새어머니는 끓는 기름과 아기에 찬 독뱀들로 가득 찬 통 속에 넣어졌어요. 사악한 자가 사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푼첼. 일찍이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오랫동안 실패해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내의 소원대로 신령이 아이를 점지해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집 뒤로는 아름다운 뜰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아름다운 꽃들과 약초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뜰은 높다란 담들로 둘러싸여 있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자 마법사의 소유였거든요. 무서운 마법의 소유자라 모두가 무서워하는 여자 마법사 말이에요. 하루는 아내가 창문으로 여자 마법사의 뜰을 내려다보다가 아름다운 독일 양상추가 심어져 있는 공간을 보게 되었어요. 상추가 너무도 싱싱하고 초록색이라 정말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바람은 나날이 심해져 가는데 구할 방법은 없다 보니 시름시름 앓다 급기야 헬쑥해진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걱정이 된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여보? 라며 아내가 대꾸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집 뒤 뜰에 있는 상추 한 포기만 먹어봤으면. 아내를 사랑하던 남편이 생각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무슨 옥고를 치르더라도 상추를 몇 포기 구해와야겠어. 저녁 해질 무렵에 남편은 벽을 타고 내려가 여자 마법사의 뜰로 잠입해서 허겁지겁 상추 한 포기를 캐서 아내에게 갖다 주었어요. 아내는 즉시 그걸로 샐러드를 만들어 아주 맛나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아뿔싸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엔 전날보다 3배 더 상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포기라도 더 캐오기 위해 남편이 한 번 더 뜰로 담을 타고 내려갔어요. 저녁 무렵에 어둑어둑함이 묻어있는 가운데 남편이 내려가 상추를 캐고 벽을 타고 오르려는데 그만 깜짝 놀랐지 뭐예요. 여자 마법사가 자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디서 감이라며 여자 마법사가 아주 화가 난 얼굴로 말을 했어요. 내 뜰로 내려와 도둑처럼 내 상추를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지?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남편이 말했어요. 제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꼭 필요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창문으로 이 상추를 보고 죽기 전에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요. 그 말에 여자 마법사의 노여움이 좀 가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야 내가 원하는 만큼 상추를 따서 갈 수 있게 허락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내 아내가 장차 낳을 그 아이를 내게 주어야겠다. 난 그 아이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엄마처럼 돌볼 생각이거든. 공포에 잡혀있던 그 남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동의하고 말았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여자 마법사가 오더니 아이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라푼첼은 하늘 아래 가장 예쁜 여자아이로 자랐어요. 그녀가 12살이 되자 여자 마법사가 숲속 탑에 가두었어요. 나오는 계단도 문도 없는 탑이었어요. 맨 꼭대기에 작은 창이 하나 나 있었어요. 여자 마법사는 탑에 들어오고 싶을 때면 창 아래로 가 외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다오. 라푼첼은 금실같이 훌륭하고 엄청나게 기다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 마법사의 목소리가 들리면 따았던 머리카락을 풀어 창문꼬리에 감고서 20m 아래까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면 여자 마법사가 그걸 잡고서 올라왔어요. 어느 날 왕자님이 말을 타고 숲을 거쳐 그 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매우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 왕자님은 멈춰서서 듣고 있었답니다. 그 목소리는 라푼첼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심심할 때면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답니다. 왕자님은 그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탑의 문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출입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돌아갔는데 이번 일로 왕자님은 그녀의 노랫소리에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이후 왕자님은 매일 숲으로 와서 그녀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나무 아래에 서 있는데 여자 마법사가 거리로 오지 뭐해요. 곧 그 여자 마법사가 어찌어찌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주렴. 라푼첼이 자신의 따은 머리를 내려주자 여자 마법사가 그걸 잡고 탑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면 나도 한번 운을 시험해 볼 것이라고 왕자님은 말했어요. 다음 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에 왕자님은 탑으로 가 소리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주렴. 그 즉시 머리카락이 내려왔고 왕자님은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올라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웬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라푼첼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왕자님이 친구처럼 차분히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은 이후 내게 안식이란 없었소. 당신을 보지 않곤 못 버티겠어요. 그 말에 라푼첼도 두려움을 누그러뜨렸어요. 저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소? 그제야 라푼첼의 눈에 이분이 젊고 잘생긴 게 보였어요. 라푼첼이 생각했어요. 마녀 엄마보다 이분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내라고 말하곤 왕자님에게 안겼어요. 라푼첼이 말했어요. 기꺼이 당신을 따라갈래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려가는 방법을 모르는걸요. 매일 제게 비단 한 타래씩 가져다 주시면 제가 그걸로 사다리를 짜볼게요. 그럼 준비가 끝나면 제가 내려가서 저를 말등에 태우고 가주세요. 왕자님은 매일 저녁마다 들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늙은 여자 마법사가 낮에 오기 때문이죠. 여자 마법사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라푼첼이 실수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엄마. 어째서 왕자님을 들어올리는 것보다 당신을 들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무겁죠? 뭐, 이 고약한 것이라며 여자 마법사가 소리쳤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켰는데도 이렇게 나를 속여. 화가 난 여자 마법사가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부여잡곤 자신의 왼손에 2번 감은 다음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서 싹둑, 또 싹둑 자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사랑스럽던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가 안 풀린 이 무자비한 여자 마법사는 불쌍한 라푼첼을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황무지에 가둬버렸어요. 거기서 라푼첼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푼첼을 내쫓아가둔 바로 그날 저녁 여자 마법사는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창의 고리에 다시 이었어요. 곧 왕자님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라푼첼아, 라푼첼아,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주렴. 여자 마법사가 창에 매단 그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왕자님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리따운 라푼첼은 온데간데 없고 웬 여자 마법사가 사악하고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지 뭐예요. 아! 라며 여자 마법사가 조롱하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연인을 찾고 있군. 하지만 아름다운 새는 더는 둥지에서 노래 부르고 있지 않지. 고양이가 낚아채 갔거든. 그리고 그 고양이가 이제 또한 내 놈의 눈을 핥힐 참이다. 라푼첼은 내게서 사라졌다. 너는 이제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을 게다. 왕자님은 상심에 그만 정신을 잃고 절망감에 탑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가시나무에 떨어지는 바람에 2눈을 가시에 찔리고 말았어요. 이후 왕자님은 눈이 먼 상태에서 숲을 방황했어요.
그렇게 왕자님은 뿌리와 열매 외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푼젤을 잃은 것이 너무도 슬퍼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수년간을 비탄에 잠겨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라푼첼이 살고 있는 황무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 황무지는 라푼첼이 쌍둥이 남매를 낳고 가엾게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왕자님은 너무도 친숙한 라푼첼의 목소리가 들리자 앞으로 나아갔어요. 왕자님이 다가오자마자 라푼첼은 그를 알아보고 목을 감싸며 안겨서 울었어요. 그때 라푼첼의 눈물 두 방울이 왕자님의 눈들을 적셨어요. 그러자 왕자님의 시력이 점점 밝아지며 급기야 예전처럼 라푼첼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라푼첼을 데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왕국에서도 왕자님과 라푼첼 그리고 아이들을 대환영해 주었어요. 이후 그들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